안녕하세요. 오늘도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요령과 관련해서 오늘도 좋은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김효선 수석위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맛동산 여러분. 네, 오늘도 불러주셔서 제가 냉큼 달렸습니다. 김효선입니다. 네, 최근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놓고 상담을 빈번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단골 게스트에 어울리게 또 한 번 섭외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9월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거래 신고할 때는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증빙 자료를 또 네. 첨부해서 제출을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9월 이전까지는 이제 기존처럼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 네,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6억, 원? 그렇죠. 6억 원 이상을 거래할 때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증빙 자료를 이제 첨부하면 되는데요. 네, 이 정식 명칭은 주택 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돼서 금액 부분만 네, 바뀐 것이 아니라 제출 대상 지역도 확대가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원, 네, 뭐 안양, 네, 구리, 군포 뭐 이런 지역도 있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뭐 고양, 군포, 네, 안산 등이 이제 그 대상이죠. 네, 그래서 이들 역시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과 더불어서 9월부터는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네, 부동산 거래 시에 매수자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네,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오늘 모신 이유인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과연 어떻게 네. 작성해야 하는가? 네, 사실 뭐 그 시장 참여자라고 해서 자주 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꽤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렵게 네.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차례차례 네, 예, 또 차근차근 네,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의외로 자금 조달 계획서 문의가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네, 자금 조달 무슨 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분들 오시면 네, 그 자금 조달이 다 각기 상황이 다르니까 네, 과거에 막 전세금 그 부모님이 네, 차용증으로 써가지고 전세금 이렇게 네, 네, 증여가 아니라 매매 네. 형태로 하신 분들이 그 전세금을 빼서 네, 자금 조달을 할 경우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디테일한 문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아예 양식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이 양식을 보면서 네,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천천히 어떤 식으로 쓰면 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은 이게 맨 위에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있고 또 자기 자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기 자금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예금했던 금액을 뭐 빼서 쓴다, 증여 상속받았다, 주식을 팔았다, 그 현금이나 갖고 있던 그 밖의 자금이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 처분했거나 전세보증금 뺄 때 그런 금액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쭉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조금 강화된 내용이, 예전에는 증여 상속 받았을 때 그냥 증여 상속 항목만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는 그걸 누구한테 받았는지, 부부인지, 직계 존비속인지, 그 밖의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쓰게 합니다. 네, 네. 이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아무래도 그 자금 출처에 대한 그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뭐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 소득을 숨겼다던가, 네. 예, 아니면 부모로부터 오는 뭐 자산의 이전을 좀 숨겼다는 뭐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좀 밝혀내기 위해서 네.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쓰게 네, 강화시켜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는 차입금이 빌린 돈이니까 빌린 금액을 쭉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 받았을 때 뭐 주택담보대출일 수 있고 신용대출일 수 있고 그 밖의 대출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오른쪽에 쓰시면 되고, 그 합계 금액을 그 대출액 합계에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할 때 지금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면 규제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 기존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밑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예, 미보유인지 보유인지 체크하시는데, 이게 대출을 받지 않으셨으면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 예, 그리고 보유주택 주택 건수에는 공동명의 같은 거 했을 경우에 그런 지분이 들어있는 그런 모든 주택들의 건수를 다 적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임대보증금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적으시면 되고 회사에서 지원해가지고 대출 받으실 경우 사채 같은 거 쓰시면 안 되지만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차근차근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부부나 다른 사람한테 빌릴 경우 그 밖에 차입금을 적어주시고 어떤 관계인 사람이 한테 빌렸는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자금 조달 계획에 자기 자금과 또 차입금으로 다 작성이 되신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달 자금을 어떤 식으로 매도인한테 지급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계좌이체로 얼마를 줄지, 뭐 임대보증금이나 대출 승계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현금으로 얼마를 줄지를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 계획에는 입주 예정 시기와 가족 입주를 하거나 뭐 임대를 하거나 이런 거를 맞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열심히 작성을 하셨다 해도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요 서류만 예, 그냥 내면 됐었는데 네. 이제는 그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증빙 서류를 또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증빙 서류, 요 항목에 맞게 증빙 서류를 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예금액이면 잔고증명서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네. 제출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금 잔액 증명서를 떼실 때 주의하실 점이 네. 당일 기준으로 체크를 하면은 네. 당일날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당일날 모든 거래가 정지가 된대요.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전날 기준으로 예금 네네. 잔액 증명서를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체크하셔야겠네요. 예. 네. 그리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은 뭐 주식 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증여랑 상속을 보시면 증여 상속세 신고서랑 납세 증명서라고 있어요. 네. 근데 통상 보면 증여 상속세 신고서만 제출을 하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현금 등 기타 자산이 사실 좀 말이 많은 항목이에요. 네. 이게 증빙 서류 보시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랑 근로소득 원청지수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다 근로자니까 네. 소득금액 증명원 이런 거 띄면 그게 이제 근로소득이잖아요. 네. 근데 이 근로소득이 다 어차피 예금에 가 있거나 주식에 가 있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가 가 있죠. 가 이게. 있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증거로 삼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 항목은 웬만해서는 체크 안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으세요. 다른 것들로 네. 그냥 채우시고 네. 이 항목을 괜히 썼을 때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하셔서 이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로 가름하시면 되고요. 주택담보 신용대출 같은 거는 금융거래 확인서 그거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 네. 그걸로 증빙하시면 되고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 같은 것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뭐 신청서라던가 이런 것들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랑 이런 증빙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30일 이내 통상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래가 되면은 실거래 신고를 30일 이내로 하는 걸로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같이 이걸 하셔야지 등기를 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거를 뭐 허위로 하시거나 했다. 네. 그럼 취득가액의 50%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50%나.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거를 어쨌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보통 이제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네. 안내를 좀 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예, 일단 잘 말씀하신 게 신고를 하는 의무 대상자가 공인중개사가 일단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너무 내 뭐 자산 같은 게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게 좀 나는 꺼려진다. 그랬을 네. 경우에는 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고 따로 이거는 본인이 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어려워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될지
막 이런 거에 대한 네.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예. 사실 뭐 이제 자금의 출처가 뭐 부정을 뭐 섞여 있지 않으면 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사실 되는 거긴 한데 음. 좀 몇 가지 까다롭고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음. 이제 부동산을 처분을 한 거죠. 처분을 해서 네. 그 매각 대금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그 매각 대금을 자금으로 해서 네. 이제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네. 이거를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예금 잔액 증명서하고 네. 이 중에서 또 무엇을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되는지 뭐 네. 이런 것들인 거죠. 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거 실제로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네. 그냥 심플하게 내가 거래할 당시에 이제 그 돈이 있는 곳에 거를 적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네. 경우는 매매를 해서 지금 현금이 생긴 거지만 그게 지금 내 예금에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적으시고 네. 예금 잔액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네. 그 개정된 자금 조달 계획서 중에서 네. 이제 증여 상속 항목이 있고 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도 네. 있고 또 그 밖의 차입금 네. 이렇게 칸이 좀 변경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네. 뭐 이런 건 또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그냥 그 자금 조달을 한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네.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증여를 받았는데 네, 증여를 내가 뭐 엄마한테 받고 또 뭐 형제한테 또 받았다. 네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그렇죠. 이게 있어요. 복수인 경우에가 참 네, 애매하죠. 네, 그럴 때는 관계는 다 체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적으시면 되세요. 합산 예, 금액은. 예. 네. 자, 지금 이렇게 좀 복수인 경우에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예. 요새 또 뭐 종부세도 그렇고 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도 뭐 공동 명의로 그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작성은 또 어떻게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그것도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네. 그게 헷갈리는 이유가 네. 이 증여나 이런 대출 이런 항목 보시면 직계 비존속이라고 있는데 네. 직계 비존속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 장인 장모, 그 여자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은 속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공동명이면 직계 비존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네.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각자 한 장씩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작성한 것들의 그냥 합산이 그 거래 내역이랑 네. 맞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작성 요령하고 뭐 헷갈려 할 수 있는 뭐 이제 자주 문의가 오는 FAQ까지 좀 다뤄봤는데요. 네. 실제 위원님 기억에 남는 사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유하면 좀 유익하겠다. 네. 뭐 할 만한 뭐 예시가 좀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냥 투명하게 네. 딱 정해져 있는 자금 조달 계획서 쓰실 때는 사실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근데 약간 애매한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기억나는 거는 이제 어떤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 부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15억 정도 되는. 음. 근데 좀 나이가 어리셨어요, 두 분 다. 네. 근데 이분이 자금 조달 계획하려는 그 항목들 중에서 이제 본인들이 벌었던 소득도 있고 또 증여를 받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한 일부의 금액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 이걸 자금 조달 계획서에 써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을 때 어떻게 마련했냐면은 이 돈을 부모님이 네. 빌려주신 거예요. 누군가의 부모님이 차용증을 써가지고 전세보증금으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세보증금을 전세보증금이라고 써야 하냐,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라고 써야 되냐. 아, 그렇죠. 이게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네네네. 애매해요. 네.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상 전세보증금으로 써도 되는데 이게 본인들의 돈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FM대로 하자면 그 차용증이랑 첨부하셔가지고 다. 부모님한테 빌린 게 맞으니까 네.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실 때는 이제 물어보실 때가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일단은 취지 자체가 편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네. 좀 명확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정말 세우시는 게 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좀 애매한 네, 것들 네. 때문에 좀 그렇게 문의들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자, 뭐 물론 계약을 할 때 그 중개사분들께서 챙겨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큰 돈이 오가는 거래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어쨌든 계속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좀 잘 양지하시면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이 정보가 좀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